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난해 처음 20조 원을 돌파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2023년엔 3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 같은 예산 확대는 어려운 경제를 과학기술로 극복하겠다는 정부 의지로 풀이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잔디 제초제가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합니다. 잡초만 선택적으로 없애는 효과가 탁월해 골프장 등에 유용할 전망입니다. 산업은 국내에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부문인데요. 그만큼 대기오염을 과다 배출하는 사업장의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 산업 부문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맹장염은 사실 충수염이라는 질병인데요. 충수염은 단순 복통으로 여기고 참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치명적입니다. 오늘 내문 보고서에서 충수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3년도 연구개발 예산이 30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정부 연구개발사업부처 합동설명회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한 정부 R&D 예산이 2023년에는 30조 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어려운 경제 환경을 과학기술로 극복해야 한다며 예산 확대는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국민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3년도를 겨냥하는 예산에는 현재 계획상으로는 30조를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도 이 과학기술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라는 어떤 정부의 역할, 그다음에 이거를 받아들이는 국민의 어떤 그런 인정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까지 정보통신기술 핵심 인재 6,500명을 양성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올해 786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에 따라 대학 ICT 연구센터를 선정하고 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등 5개 주요 사업이 추진됩니다. ICT 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38% 늘어난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2023년까지 매년 최소 1,000명 이상의 인재가 배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5개 주요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2월부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IT 전시회 CES 2022이 현지 시간으로 7일, 우리 시간으로 8일 새벽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만큼 CES가 열리는 라스베이거스는 벌써부터 들썩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이지은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전시 부스를 만들고 손보고 또 청소하느라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각종 신기술의 경연장 CES를 준비하는 각국의 기업 관계자들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이른바 LVCC라 불리는 전시장 앞입니다. 벌써부터 이곳의 분위기는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카지노와 오락시설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라스베이거스에서도 CES는 연중 최대 행사입니다. 해마다 1월 초가 되면 전시장뿐 아니라 도시 전체가 행사장으로 변신합니다. 화려한 모습의 대형 호텔에서 기조연설과 기자회견 등 각종 행사가 줄지어 이어집니다. 세계에서 17만 명이 넘게 찾는 만큼 호텔 숙박비도 평소의 5배가량 치솟지만 이마저도 동나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CES에서 삼성과 LG, 현대차, SK 등 국내 대기업들은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두산과 아모레퍼시픽, 카카오프렌즈 등 CES 무대에 첫 도전장을 낸 기업들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스타트업까지 모두 390곳이 이름을 올리면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이번 CES 참가 규모 3위를 차지했습니다. 로봇과 AI, 모빌리티 기술 등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될 새로운 기술들이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잔디 제초제가 전 세계 제초제 시장 1위인 미국에 진출합니다. 농약 수입국인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잔디 제초제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미국에 농약을 수출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골프장에서 가장 골칫거리 잡초인 세포와 풀. 잔디병을 유발하는 병균의 숙주 역할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말라 죽고 겨울철에는 얼어 죽어 골프장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세포와 풀은 양잔디로 불리는 한지형 잔디와 비슷하고 거의 같은 식물 계통이어서 선택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초제가 없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세포와 풀만을 죽일 수 있는 제초제를 개발해 미국 환경청의 상용화 승인을 받았습니다. 골프장에 가장 문제가 되는 포와 풀은 완벽하게 방지하면서 잔디는 전혀 해를 입히지 않는 국산 신물질 제초제가 되겠습니다. 이 제초제는 기존 제초제의 저항성을 보이는 새 포와 풀뿐만 아니라 한지형 잔디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제초 효과가 매우 느리게 나타나 골프장 등 잔디 조성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것도 강점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 연구로 세계적 수준의 신농약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지난 2007년 개발된 이 기술은 국내 전문 기업에 이전돼 대량 생산 공정 개발과 5년여에 걸친 끈질긴 노력 끝에 미국 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에서 적용이 되면 전 세계에서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 유럽, 남아공, 호주 이런데 다 똑같이 동일하게 진입해서 성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본 등 6개 나라에서 공정특허에 이은 미국 시장 진출은 신물질 연구에 대한 한국의 위상은 물론 세계 제초제 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남극식물의 유전자를 이용해 추위와 가뭄에 강한 벼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극지연구소와 연세대는 남극에서 꽃을 피우는 남극 좀새풀의 특정 유전자를 벼에 넣어 냉해와 가뭄에 강한 벼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험 결과 이렇게 형질이 변환된 벼의 저온 생존 확률은 일반 벼보다 5배 높았고 건조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확률도 3배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극지식물의 유전자원이 국내 벼농사에서 냉해와 가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6일 일어난 합천 연쇄 추돌 사고 원인을 경찰은 블랙아이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블랙아이스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도로 위 침묵의 암살자라고도 불리는데요. 속도를 낮추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합천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때는 아침 6시 25분쯤, 사고는 6시 40분쯤 났는데 기온은 이미 영하권이었습니다. 도로 표면에 얇은 얼음층, 이른바 블랙아이스가 생기기에 적합했습니다. 비나 눈 등의 습기가 아스팔트 표면에 투명하게 얼어붙어 만들어지는 게 바로 블랙아이스. 눈이나 비 또는 안개가 끼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더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영상 2, 3도가 되더라도 블랙아이스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은데 대개 이 지표면에 비나 눈 혹은 안개가 끼어서 습도가 높은 경우에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특히 블랙아이스는 그늘진 곡선 도로나 터널 앞, 고가도로 등에서 생기기 쉽습니다. 더구나 도로색과 같아 운전자가 알아차리기 어렵고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몇 배 이상 길어지기 때문에 대처하기도 힘듭니다. 합천에서도 곡선 구간 이후 연쇄 추돌로 이어졌습니다. 코너 돌자마자 차들은 6, 7대 정도 사고가 나서 비상등을 켜고 막 엉켜 있었고요. 서행을 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브레이크 제동도 잘 안 되고 3, 40m는 그냥 미끄러져 내려. 따라서 위험 구간에서는 속도를 낮춰 제동거리를 줄이는 게 필수입니다. 또 일단 미끄러져 회전하면 회전 방향으로 핸들을 유지해야 회전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달 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친 상주 영천 고속도로 사고도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블랙아이스 사고는 낮다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이처럼 겨울철 연쇄 추돌 사고의 원인이 되는 블랙아이스는 주로 응달이나 교량에 생기기 쉬운데요. 최근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자 정부가 안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14일 새벽 상주 영천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려 7명이 숨지고 42명이 다쳤습니다. 앞쪽 사고를 피하려던 차량들이 미끄러지면서 수십 대가 뒤엉켰습니다. 며칠 뒤 전남 순천에 있는 왕복 4차선 내리막길에서는 버스가 넘어지면서 마주오던 차량과 잇따라 부딪혀 1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했습니다. 두 사고 모두 도로 위에 얇은 얼음이 생기는 블랙 아이스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블랙 아이스를 포함한 결빙 사고는 6,600여 건, 눈길 사고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도로 위 살얼음판에 대한 집중 관리에 들어갑니다. 우선 상시 응달이나 안개 지역, 교량 등 취약 관리 구간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해 관리합니다. 이런 취약 구간에는 자동 염수 분사 시설을 늘리고 전체 관리 구간의 10%에 해당하는 180km에 걸쳐 노면에 홈도 팔 예정입니다. 또 사고 빈발 구간에는 열선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CCTV 500대를 설치해 결빙 사고와 역주행 등 돌발 상황을 살피고 사고 후 30초 이내에 관련 정보를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기술도 도입합니다. 특히 결빙 구간에서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속이나 과적 차량 관리를 위해 단속 장비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최근 전국에 꽤 많은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를 씻어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가 참 야속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겨울 축제장이죠. 얼음이 녹으면서 축제를 중단하거나 때 아닌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겨울 축제장, 수만 명 인파가 꽉꽉 들어찼습니다. 얼음 두께도 25cm가 넘었습니다. 사흘 뒤 축제장,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얼음이 녹으며 설치했던 텐트 낚시터도 급하게 철거합니다. 앞서 포근한 날씨에 개막을 일주일 연기했던 상황, 또다시 나흘간 축제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얼음판의 그 강도가 약해질 염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있는 곳이 강원도 춘천, 지금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자정부터 내린 비의 양이 20mm가 넘었습니다. 강원 북부 지역 눈이 아닌 1월에 내린 비로는 최근 10년간 가장 많습니다. 개막을 앞둔 축제장은 때 아닌 물난리입니다. 고생에 만든 눈 조각이 녹아 흐를 상황. 급하게 비닐을 씌웁니다. 비닐을 씌우면서 모서리에 찢어진 부분 그 땜빵했습니다. 그거 왜 하셨어요? 네, 빗물 들어가가지고 눈 녹을까봐. 얼었던 얼음판에는 흥건하게 물이 고였습니다. 사전 개장한 낚시터도 문을 닫았습니다. 모래주머니를 쌓고 삽으로 치우고 공무원들이 총동원돼 물을 빼보지만 이미 녹은 얼음이라 여의치 않습니다. 지금 얼음판 쪽으로 유입되는 물 같은 거를 조금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행정력이라든가 뭐 저희 조직위 차원에서 뭐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최대한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초 한파와 눈 대신 찾아온 겨울비. 몰려올 인파를 준비하던 겨울 축제장은 계절을 거스른 포근한 하늘이 야속할 뿐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새해에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극성입니다. 일주일 가까이 공기가 탁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지난번에 이어서 미세먼지 최대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는 산업부문 저감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번에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 그러니까 국내에서 가장 많은 배출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이 석탄 발전이나 공장과 같은 산업 부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대책으로 올 1월부터 서울시에서 대기 배출 사업장의 배출 허용 기준을 평균 30% 이상 강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는데요. 전수 점검이 이루어질 텐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일단 국가기후 환경위에서는 이제 대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불법 배출, 또 배출 조작 이런 도덕적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 전국의 국가산업단지 이제 44개가 있는데 여기에 또 사업장 밀집 지역, 뭐 예를 든다면 한 15개 시도에서 한 30곳 정도를 집중 감시하는 그래서 엄격한 법 집행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봤어요. 네. 또 전국적으로 민간과 정부에서 한 1,000명 이상의 고농도 계절관리 점검단을 구성 운영해서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방법을 내세웠는데요. 네. 이와 더불어 이제 산업단지 등 주변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주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만일 오염도가 개선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기동 단속반이 상주 단속하면서 그간 말로만 외쳐왔던 불법행위 단속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처럼 유관 관측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드론, 뭐 분광계 같은 첨단 과학 측정 장비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또 말했습니다. 네. 또한 저 굴뚝 자동 측정기 측정값에 의한 배출 부가금 부과 제도, 또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좀 도입을 하거나 제대로 좀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고요. 아울러 불법 대출에 대해서는 한 번에 적발해도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예. 등 일벌 100개로 대응할 것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조금 더 강력한 대처 방안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대형 사업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재 환경부라든가 지자체 등에서는 자발적인 협약 체결 등을 통해서 사업장의 협조를 끌어내고 있죠. 특히 이제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에 오염 물질을 한계 수준까지 줄이는 방향을 좀 보완하고 발전시키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마련된 방법이 특별 배출 허용 기준입니다. 특별 배출 허용 기준이란 현재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수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한을 위반하면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만일 기업이 특별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한다면입니다. 네. 준수한다면 기본 부가금 감면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업체의 부담은 좀 줄이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네. 그렇군요. 저희처럼 제도적인 규제는 물론이고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산업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이 좀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움직임이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업장도 있죠. 그런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이 됐다고요? 네. 사실 환경 설비에 투자할 자본도 좀 부족하고 또 적절하게 운영할 기술력이 떨어지는 이게 이제 4종 또 5종의 중소사업장이거든요. 네. 이제 이런 데는 대개 이제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 10만 톤 미만 이런 데 대해서는 예. 방지 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봤어요. 4종, 5종 사업장은 실제 전체 사업장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사람들이 사는 주거 지역과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중소사업장은 영세한 기업이 많다 보니까 시설 개선이라든가 신규 방지시설 설치 이런 데는 투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실제로 5만 2천여 개의 소규모 사업장을 실태 조사해 보니까 10년 이상 노후 방지 시설을 그대로 쓰는 사업장이 27.9%인 1만 1,984곳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예. 따라서 이들 기업이 강화된 규제를 충실히 좀 이행하고 또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이를 위해서 이제 맞춤형 기술 지원단을 4개 권역에 20개 이상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영세 사업장에는 배출 시설의 적정 운영 방법과 또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장치인 탈황 혹은 질소분을 제거하는 탈질, 예. 또 여러 작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먼지나 분진을 처리하는 집진 장치 등 최적 방지 시설 설치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됐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데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면 또 달라지는 것도 많다 보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좀 쟁점 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부 업종과 공정에서는 이제 추가 감축에 사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산업체도 더욱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감축 계획을 좀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고요. 예. 이를 위해서 이제 정부가 기본 부가금 감면을 포함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좀 강구를 해서 원활한 시행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국가기후 환경을 봤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많은 사업장에서는 약품 투입량이라든가 순도 조정 등 방지 시설의 운영을 좀 극대화함으로써 상당한 양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이제 공정 개선이라든가 조업 조정이라든가 또 연료 전환 등 업종 특성에 맞는 감축 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 감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죠. 예. 또 이제 배출량 정보 공개에서도 일시적으로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주변 지역 사시는 분들은 이것을 이제 위법 사실로 인식을 해서 과민한 민원이 제기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당 배출 사업장이 비정상적인 배출 시설 가동을 좀 줄여서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거든요. 네. 투명하고 좀 신속하게 주변 그 사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발생 원인 또 조치 사항 등을 공표하는 등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오히려 사업장과 주민 간의 상호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국내 미세먼지 배출의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산업 부문에 좀 엄격하면서도 유연한 정책을 펼치기로 한 건데요. 자, 그럼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제안한 이런 정책들 시행이 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제안된 정책 효과를 정량화하는 데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사업장 감시와 또 단속, 지원책 강화, 이제 이걸로 기대할 수 있는 미세먼지 감축량은 최대 11,993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우선 영세 사업장 집중 감시를 통해서 최대 4,589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이것은 뭐 드론 등을 동원한 집중 단속으로 단시간에 한 50% 오염도를 개선한 경기도 포천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단속 당일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8마이크론이었는데 그 다음 날은 14마이크론, 절반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속 사실이 알려지기만 해도 영세 사업장들이 무리한 공장 가동을 좀 줄여서 예. 미세먼지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네요. 이런 집중 단속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약 20% 정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미세먼지 추가 감축량은 4개월간 최대 7,404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센터장님과 함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사실 최근에 며칠 동안 미세먼지가 심해서 맞아요.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었잖아요. 네. 이제 미세먼지를 이제 줄이기 위한 이런 노력이 꼭 효과를 봐서 맑은 날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말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이 핵 합의에서 사실상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IAEA 사찰단이 이란에서 검증과 사찰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AEA는 성명을 내고 이란 정부가 IAEA와 협력을 이전처럼 계속하겠다고 한 점에 주목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AEA는 이란이 핵합의 이행과 관련해 5단계 감축 조처를 발표한 것을 알고 있다며 이란에서 어떠한 진전이 있을 경우 회원국에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이 특히 지난 5일 핵합의에서 정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 제한 규정을 더는 지키지 않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핵합의 탈퇴라는 강수를 두자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성명을 통해 우라늄 농축 능력과 농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면서도 IAEA와의 협력은 전처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지난해 통계에서는 3명 중 2명이 환급 대상으로 평균 58만 원씩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축소되는 등 변동사항이 있어 준비하시는 데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연말정산은 흔히 13월의 월급으로 불립니다. 다달이 월급에서 미리 떼간 세금이 최종 결정된 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월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를 집계했더니 환급받은 경우가 67%였습니다. 돌려받은 금액은 평균 58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세금을 추가로 더 낸 경우도 19%나 됐습니다. 이들이 추가로 낸 세금은 평균 84만 원이었습니다. 한 해 1억 넘게 받는 억대 연봉자는 절반가량이 환급 대상이었고
평균 276만 원씩 돌려받았습니다. 억대 연봉자의 36%는 추가 징수 대상으로 평균 537만 원씩 세금을 더 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가 환급받은 경우는 275만 명이 넘었고 평균 금액은 116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아동수당을 받는 7살 미만 자녀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이 다소 축소됐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되는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중국인 수억 명이 이동하는 춘제 명절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집단 폐렴의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아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우한시 화난 수산시장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중환자 7명을 포함해 모두 59명이며 현재 밀접 접촉자 163명에 대해서 추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현재 세계보건기구 WHO의 전문가들과 정확한 병원균을 찾아내기 위해 균 배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보건 관련 소식통은 중증 환자의 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사망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안심할 만한 부분이라면서 춘제 명절 이전에는 병명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진료비 부담이 큰 희귀질환이나 중증 난치질환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는 산정특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추가된 질환은 모두 91가지로 원인 미상의 피부 발진, 관절통 질환은 성인발병, 스틸병 등 희귀질환 10종류, 극희귀질환 59종류, 그리고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 22종류입니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014종류, 산정특례 혜택 인원은 27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희귀질환과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을 확진하고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등록할 병원도 7곳 추가 지정됐습니다. 공단은 이번 조치로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덜고 조기 진단을 통해 희귀질환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올해부터 소득 하위 4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도 74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한영규 기자입니다. 올해부터는 소득 하위 4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 원 지급됩니다. 약 169만 명의 노인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확대를 위해 올해 13조 1,7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조 7천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이달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노인들께서 1일부터 이 인상된 지급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은 비록 좀 확보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소득 하위 70% 노인 전체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됩니다. 지난해 64만 개 제공됐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올해는 74만 개로 늘어납니다. 참여 기간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 연중 소득 공백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노인의 경력을 활용하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도 2만 개에서 3만 7천 개로 확대하고 참여 기준도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전 세계의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사이언스 시간입니다. 지난주 지구촌에선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브라질의 항구 도시 리우데자네이루입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네요. 익살스러운 분장에 흥겨운 몸짓까지 보고만 있어도 신이 나는데요. 남미 최대 축제인 카니발 공식 개막은 일주일이나 남은 지난 5일, 기다림을 더는 참지 못한 시민들이 먼저 축제를 시작한 겁니다. 남미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축제라는 명성답게 카니발의 열기가 지구 반대편에서도 느껴지는 듯하네요. 하얀 빵 속에 신선한 채소와 두툼한 고기,
먹임직스러운 소스까지 평범한 햄버거로 보이시나요? 사실 여기 들어간 고기 패티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바로 동물로부터 얻은 고기가 아닌 콩으로 만든 인조고기이기 때문인데요. 인조고기 업체인 임파서블사는 인조고기의 질감을 향상하기 위해 유전자를 조작한 효모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인조고기의 맛과 식감이 돼지고기와 거의 똑같아졌다고 하네요. 이 고기는 앞으로 미국과 싱가포르 등의 식당 17,000여 곳에서 선보여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사이언스였습니다. 온갖 잡동사니를 모아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괴한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이 러시아인은 독특한 상상력으로 마니아층까지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꽁꽁한 시베리아 바이카로스를 질주하는 자동차. 독특하다 못해 귀괴한 외형들이 눈길을 끕니다. 영화 촬영용 소품인가 싶지만 아닙니다. 러시아얀 엔지니어 손에서 탄생한 작품들입니다. Тут куча экспериментов, тут все происходит в первый раз, потому что подобных проектов в мире не было еще. То есть в таком масштабе не строят такие автомобили. 영감의 원천은 할리우드 영화 매드맥스 4편인 분노의 도로. 핵전쟁으로 세계가 멸망한 22세기, 생존을 위해 물과 기름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 등장하는 자동차 100여 대가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디자인부터 부품을 모으고 제작까지 걸리는 시간은 2~3달. 고물 자동차도 비행기 엔진도 모두 부품이 됩니다. 2013년 첫 작품을 바이칼 오토쇼에 출품하자 영화 제목을 딴 매드웨이라는 팬클럽이 생겨났습니다. 이들과 함께 지금까지 13대를 만들었는데 교통법상 공공도로 주행이 금지된 탓에 대부분은 차고에 고이 모셔둡니다. Знаете, я к ним настолько привык, настолько от них устал, что уже вот эта вот реакция людей, вот это вау, как бы мне уже почти безразлично. 이런 니키틴 씨에게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버스를 작업실로 개조해 러시아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별난 자동차를 전파하는 겁니다. Автобус, говорю, тут все максимально необычно. Даже вот элементарно вот окно будет. Это, как окно, снятое с корабля. 새해에는 또 다른 소망도 있습니다. 미국 네바다주 사막에서 매년 8월 열리는 실험예술축제 버닝맨 페스티벌에 참가해 개성 넘치는 에마들을 뽐내는 일입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흔히 맹장염이라고 알고 있는 충수염은 해마다 약 10만 명 정도가 수술할 정도로 자주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단순한 복통으로 여기고 참는다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몸 보고서에서는 충수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외과 김창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사람들이 맹장염으로 알고 있는 이 질환,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는 충수염이 맞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충수라는 부위에 염증이 생긴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충수는 어디에 있는 기관인가요? 우선 많은 분들께서 맹장염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의학적으로 맹장염은 틀린 용어입니다. 대장이 시작되는 부위를 맹장이라고 하고 그 끝부분에 약 5에서 10cm 정도의 길이로 꼬리처럼 달려있는 구조물을 충수 혹은 충수돌기라고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맹장염이 바로 이 충수에 생기는 충수염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충수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만 조직학적으로는 림프 조직, 즉 림프 소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림프 소포가 어떤 이유로든지 과아 증식되든지 대변 찌꺼기나 혹은 종양 등에 의해서 맹장에서 충수로 넘어가는 작은 구멍이 막혀버리면 그때 충수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동안 맹장염을 잘못된 용어로 알고 있었다는 그러게요. 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충수염이라고 하셨죠? 네. 충수염은 그런데 그냥 배가 아픈 게 아니라 특정한 압통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정확히 어디가 아픈 건가요? 보통 충수의 위치가 배꼽에서부터 오른쪽 아래 우하복부에 있는데요. 정확히 이 배꼽에서 이 오른쪽 양쪽에 만져지는 골반뼈 여기를 직선으로 그었을 때 약 3분의 1 지점, 이 지점을 맥버니 포인트, 맥버니 압통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수염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데 가장 정확한 압통점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쪽을 누르거나
뗄 때 혹은 가만히 있는데도 이 부위가 아플 때에는 네. 충수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복통 외에도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느낌, 그리고 네. 구역질, 또 명치 통증 등도 충수염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예. 다만 노인의 경우에는 증상이 좀 더디게 나타나든지 혹은 어르신 환자분들께서 참다가 병원을 늦게 오신다든지 해서 이미 오셨을 때 터져 있는 경우들도 많아서 특히 어르신들에서는 증상이 초기에라도 나타난다면 얼른 병원에 오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충수염이 발생할 경우에 오른쪽 아랫배 쪽이 좀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왼쪽이 아프다는 분들도 있고 나는 명치가 좀 답답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람마다 통증 부위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뭘까요? 말씀하신 대로 거의 우하복부 통증이 대부분이긴 하지만은 네. 사람의 얼굴 생김이 다 다른 것처럼 충수의 위치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배꼽을 향해 있는 분들 혹은 골반에 깊이 박혀 있는 분들 네. 또는 간을 향해서 올라가 있는 분들, 그래서 조금씩 그 맥버니 포인트에서 약간씩 다른 부위가 다양하게 아플 수 있고요. 아주 간혹 매우 드물지만 장회전 이상증 같은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있는 분들 혹은 선천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왼쪽에 있는 경우들도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지금 배가 아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괜히 아프신 것 같죠? 괜히 배가 아픈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렇게 배가 아프다고 다 충수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면 충수염을 의심할 만한 대표적인 어떤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 우하복부 통증 외에도 열 혹은 미열, 구역질, 구토 동반되는 경우가 아주 자주 있고요. 네. 흔하진 않지만 설사, 또 식욕 부진도 같이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증상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위염, 장염에서 맞아요.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 증상만으로는 우리가 충수염인지 아닌지를 알기는 어렵다는 뜻이죠. 네. 또한 복통 역시도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이를테면 거의 절반의 환자에서는 처음부터 우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나머지 절반에서는 명치가 아프다가 혹은 배꼽이 아프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오른쪽 아랫배, 우하복부가 아프다라고 호소하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실 처음 만나는 의사는 돌팔이가 되고 나중에 진단하는 의사는 명의가 됩니다. 그렇군요. 원인은 신경성, 즉 내장성 통증이 체성 통증으로 바뀌기 때문인데 네. 대부분 우리가 내장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은 없지요.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양상의 내장성 통증이 있다가 어느 정도 염증이 진행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체성 통증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서 어르신 중에서도 이 충수가 터지고 나서 병원 찾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초기 증상이 좀 애매하기 때문이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좀 이 충수염을 방치시킬 경우 어떤 합병증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방치하면 터집니다. 그렇죠? 네. 확률적으로는 하루 이내에 보통 20-30%, 이틀 정도 지나면 약 70%에서는 천공, 즉 터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수 내부에 있던 염증 물들과 그리고 대변 찌꺼기들이 복막 안으로 확산되게 되고요. 그때 복막염으로 진행하는데 그나마 국소적인 복막염일 때는 모를까 전반적인 복막염, 뱃속에 전체적으로 퍼지는 복막염이 될 경우에는 이제 폐혈증 혹은 사망으로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충수염이 의심된다면 증상이 발생한 즉시 지체 말고 병원에 가시는 걸 권하고요. 사실 요즘에는 맹장염, 충수염으로 돌아가셨다 이런 경우는 잘 없죠. 그러니까요. 거의 다 수술로 건져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충수도 대장의 일부니까 네. 그 저희가 알고 있기로 대장에 많은 세균이 있기 때문에 터지면 큰일 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크게 이제 번지면은 안 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수염의 어떤 예방법이나 치료법이 딱히 없고 수술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충수염이 임신부에게 또 잘 나타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수술을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신부에서도 당연히 수술이 필요한데요. 특히 복가 안에 염증이 생겼을 때 자궁 수축을 유도하고요. 그리고 아이의 조기 분만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임산부에서는 빠른 진단과 빠른 치료가 필요한데요. 보통 환자들에서 초음파를 하고 이후에 CT를 넘어가는데 임신부들은 이제 방사선을 쬐 수가 없죠. 그래서 초음파가 안 됐을 때 MRI로 넘어가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또한 증상 역시 자궁이 점점 커지면서 충수가 점점 밀려 올라옵니다. 그러면 오른쪽 아랫배, 중간, 윗배까지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을 말씀하셨는데 임산부에서 대부분의 복강경 수술로 진행이 되지만 임산부에서도 역시 개복이 꼭 필요하진 않고 복강경 수술로 하고요. 요즘에는 많은 병원들에서 구멍을 한 개만 뚫고 하는 그런 미용적인 면을 고려해서 한 개만 뚫는 수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임신부들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젊은 층에서도 요새 많이 나타난다고 하니까요. 신속한 자각과 함께 빠른 수술적인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폐렴이 집단으로 발생하며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사스나 메르스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중국 최대 명절 춘절을 맞아 수억 명이 대이동을 앞두고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한시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 의심 증상을 보인다면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해야겠습니다. 또 해외여행을 할 때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